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836회 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연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짧은 인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오늘 예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예, 특히 제가 60년대 독일에 유학하면서 대학에서 있었던 일 하나인데요. 그 교수님은 이름이 아도르노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 저 교수 얘기하는 거 알아듣냐? 묻습니다. 그래서 나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저 친구한테 내가 3년 동안 강의를 들었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는 소리를 지 혼자 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들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좀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와 동양, 특히 이 일본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몸에 예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론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우리한테 이해되고 우리의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채혁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혹시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는 사람의 본성이다. 그런데 예는 사람의 본성이다 하면 바뀌어지지 않는 예 고대나 현대나 바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예의 감이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예를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예 하면 두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첫 번째 3월 16일 여기에 와서 강의하신 이성환 교수님의 그 메모입니다만은 예의 두 기둥 중에 하나는 인이고 다른 하나는 의라고 합니다. 오를 의. 그러니까 인과 의가 두 기둥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뀜으로써 인의가 예의 두 기둥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 혹은 첨단 이 사회를 겪으면서 예는 먼저 인이 아니고 의가 먼저 이겠느냐. 의하고 인하는 것이 현대에 맞는 그런 예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좋은 또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채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우리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 들으시고 생각들을 한번 발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늘 언제나 저희들에게도 항상 예를 말씀하시고 또 일상 삶 자체가 예이신 분입니다. 우리 백성균 원장님.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이 목요철학이면 포럼을 오시면서 실제 우리 원장님을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오늘 얘기되는
것들은 그런 개개의 일상적인 이 사람의 됨됨의 모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라고 하는 이 커다란 개념들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서 혹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었는지 강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 주실 이치혁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메지로 대학교 메지로 유니버시티 지역문화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한자로 옮기니까 목백이 되네요. 목백. 흰 눈입니다. 흰 눈. 메지로 대학. 성균관대학교 유교 철학을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중국 산동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하셨고요. 서울 성신여대 동양사상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립공주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저서와 논문을 갖고 계시는데 인생교과서, 퇴계, 21세기 복수 2015년에 공저로 출간을 하셨고요. 2019년에는 퇴계에게 묻는 삶의 철학, 그리고 2018년에는 성리대전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고지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치혁 교수님은 바로 이 퇴계 이황의 종손입니다. 그래서 할배책을 많이 쓰셨네,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 시간에 따로 이렇게 토론 시간이 되면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치혁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방금 아주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신 그런 소개를 받은 이치혁입니다. 네,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동양윤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목요철학 목철 TV의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네, 구독을 하고 그러나 전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예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제가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신 지금 오신 분들께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신 것 같아서 아마 저의 이 오늘 예론 가지고는 아마 지적 어떤 욕구에 부족함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아까 소개하셨듯이 예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적인 예에 대해서 큰 관심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는 학문적이기보다는 사실은 좀 현실적이고 실상적인 문제 의식에서 공부한 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결론을 이미 명확하게 지어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성으로서의 예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연적 욕구로서의 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이 2시간짜리 강연인 줄 알고 2시간 분량을 준비를 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3년상에 대한 제아와 공자의 대화. 왜 3년상을 할까? 이 대화를 보면 분명히 지금 적어도 우리 현대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공자의 3년상 주장보다 제아의 1년상 주장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1년상도 하지 않죠. 3일이면 끝납니다. 3일이면 탈산까지 끝나는 초스피드 시대인데 과연 이 공자가 주장한 3년상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년상의 과정인데 사실은 제가 이 3년상
이 생중가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라입니다. 네, 3년상이 아니고 2년 1개월에 끝납니다. 횟수로 3년이고요. 네, 2년 소상과 대상 2년에 만 2년에 끝나면 1개월을 더 하고 끝나는 게 3년상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30개월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네, 군대 3년 갔다 왔다 이런 거하고 같은 네, 어법입니다. 자, 이 3년상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3년상을 치를 용의가 혹시 이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3년상을 혹시 나는 좀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네, 안 계시.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있는데 하여튼 네, 이따가 끝날 때쯤 되면 혹시 마음이 바뀌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 예라는 거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우리를 속박하는 거라기보다는 한국 사람이면 예는 편안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우리 여기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48%밖에 안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의 바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이미 예의에서 벗어난 겸손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겸손합니다. 그래서 93%이 넘는 분들이 겸손과 혹은 또 어떤 자부심이 나오긴 했지만 예의 바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남들은 예의가 바른가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기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한 대만의 TV 프로에서 있었던 대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예의고 그리고 한국만큼 어른을 존경하는 나라 없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요즘 많이 그게 퇴색이 됐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에티켓을 지키자라는 에티켓, 매너, 그 다음에 예절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만, 네, 지하철 매너를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하철 매너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제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좋아할 나라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일면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사인 거죠. 작년에 이제 추석을 즈음해서 그 차례상을 간소화하자라고 성균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많이 환영을 받았는데 환영을 받는 그 일면에는 이제 간소화를 하니까 아예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원흉이 저이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 집이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니 퇴계 종가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만 이제 나오는데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을 뿐이지 그보다 성대한 이제 가을 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보다. 그래서 추석에 지내지 않을 뿐 절기에 지내는 제사는 지냅니다. 물론 간소합니다. 상차림 자체는 간소한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볼 수 있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고 방식은 다 좋은데 제사는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리고 더더욱 상을 차려서 지내는 이런 이 전통 방식의 어떤 제사, 추모는 괜찮지만 제사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미신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제 제사, 유교 의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동서양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서양의 예절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서술을 한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폐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호감을 갖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게다가 여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동양은 이에 비하면 상하 구분을 하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면모가 있다라는 인식이 한 30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혀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다 있습니다. 매너, 에티켓,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이고요. 그 형식이나 거칠의 과시, 욕망 이런 욕망이 아니라 이 법문 용례 이런 거는 주로 동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식을 이제 서양적인 매너 에티켓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동양적인 어떤 의례를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라는 게 과연 뭔가 왜 이렇게 서양은 긍정적이고 동양은 부정적이고 또 어떤 매너는 좋지만 어떤 의례는 싫다 이런 생각이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예라는 것의 분류입니다. 이게 예가 여러분 그 서양의 언어로 했을 때는 이 분류가 정확하게 됩니다. 매너하고 에티켓의 측면 그리고 라이트 세리모니의 측면 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라는 글자를 쓰죠.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예절들 그러니까 인사하고 뭐 언어로 대화하고 식사하고 어디 지하철을 타고 이런 예절들을 우리는 그냥 예절이라고 하고 예의 혹은 예절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예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서양은 아주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용어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례하고 예의의 차이, 예절과 의례의 차이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절, 의례. 제사는 뭐죠? 의례이고, 우리 인사는요? 예의, 예절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사람과 관련되어 있죠. 혼자 예의를 지킬 일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온 것이 이제 예인데 사람 사이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의례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 의례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예절은 종교성과 관련 없습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의례는 적어도 종교 혹은 적어도 이제 죽은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그렇죠. 근데 결혼식은 어떨까요? 결혼식은 의례입니까? 예절입니까? 의례죠. 의례가 죽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 결혼식이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결혼식 이렇게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관례 이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혹은 신과 서양은 관계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나 성당에서 합니다. 성인식 마찬가지로 교회, 성당, 종교 의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같은 경우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도 죽은 분,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것은 사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의례는요, 사당에서 시작을 해서 제사의 형태를 빌립니다. 네, 그게 의례이죠. 그러니까 조상과, 주로 이제 우리는 조상인데요, 조상과 관계가 있는 그런 측면, 네, 그런 것이 의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의 국가 의례, 우리나라의 국가 의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죽은 분과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 사진 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의례는 현충원에서 시작됩니다. 네, 옛날에 왕들이 모든 의례를 종묘에서 시작했다면, 네, 현대는 국립현충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예정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일 겁니다. 하늘의 땅의 질서이고요, 만사의 도리를 맡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리학적인 의미라면 자연의 이치에 마디와 무니, 그러니까 천리지 절문을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인사지 의측, 인사의 법칙이다. 네,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제 천리지 절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은 순자의 관점을 보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순자 예대가라고 하면 그 이재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맹자보다는 순자인데요. 순자의 이제 예에 대한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대로 추구하다가 보면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성왕들이 예를 만들어 가지고 신분에 따라 그 추구할 수 있는 한계를 구분을 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요거는 이런 용어도 써봤습니다. 순자 피셜, 순자의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쓰는 용어인데, 성인이 인위적으로 제정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순자의 예 기원에 대한 설은 어떻게 보면 기원과 기능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원 처음부터 얘가 혼란이다, 혼란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키니까 혼란이 좀 약해지고 조화를 이루더라.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이제 주장인데요. 그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 이제 맹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본성이기 때문인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성으로서의 예를 한번 증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성,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차마 남을 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차마 남을 해하지 못하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러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 뒤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불인 인지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제 어린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는 걸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면서 아픈 마음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우물에 빠지는 이 정도, 사실 빠질 우물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을 뛰어가다가 그 꽈당하고 넘어지는 장면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깜짝 놀라고 뭔가 식은땀이 살짝 나고, 네, 얘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했고요. 네, 그 측은지심이 왜 나오느냐라고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 봤더니 우리 마음 안에 인이라는 본성이 있어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맹자의 주장이고 그걸 이어받은 게 성리학입니다. 네,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부모한 그 아이의 부모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계산도 아니라는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맹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네, 그 유명한 사단인데요. 측은지심에 대한 이야기는 해놓고 다른 거는 건너뛰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호지심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 예시, 사양지심의 예시 하나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으면 사람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맹자 이후 한 23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요 행간을 메운 사람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제 사양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의예지라는 어떤 덕목이 있다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신가요? 네, 여러분 따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가 꽈당 넘어지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은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인이라는 본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호지심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왜 양심에 찔린다고 그러잖아요. 캥기는 마음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걸 미워하는 마음, 특히 이제 그 공적인 분노, 우리 공분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너무 너그러우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면 안 되죠. 바로 화가 납니다, 그죠? 네, 위안부 일본이 강제로 징집한 건 아니다라는 소리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수호지심입니다. 근데 그게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로운 본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사건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본성을 건드려 가지고 수호지심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감정으로 나오고 시비지심,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잘 배우기만 하면 옳고 그름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양지심이라는 것, 이게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다. 혹시 수긍을 하십니까? 사양지심이 저절로 나온다. 예. 사양지심 우리 교육받은 거 아닐까요? 뭐 누가 선물 주면 한 번 정도는 거절해라 이거 교육받아 가지고요. 네. 그렇게 사양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양지심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 한번.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번호 이렇게 5문제니까 풀어보실 수 있죠. 네,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면대 이렇게 2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세면대 있는 이런 화장실 써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란히 손 씻고 있다가 동시에 비누를 집으러 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잽싸게 한번 집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뺏기면 안 된다 하고 안 계시죠? 뭐 본능적으로 뺍니다. 네,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누가 정말 바쁜 상황 말고요. 내가 정말 바빠서 미안하다 하고 누른 이런 일 말고 웬만하면 누가 뛰어오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네. 이렇게 누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죠? 네. 이게 다 우리한테 사양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양지심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우리 안에 예라는 본성이 있고 이걸 우리가 사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게 어떤 마음이나 행위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1번이라는 행위를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 찝찝하죠. 다음에도 내가 비누는 먼저 가져와야 돼. 이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사양지심인데요. 사양지심이 드러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요즘 사실 지하철은 그렇게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어르신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서너 정거장 남았는데 그냥 양보를 해드리면 조금 왜 노인 취급하냐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그냥 내렸습니다.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잽싸게 어떤 젊은 사람이 가서 앉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내가 확실하게 양보해야 할 분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양보를 받으시거나 혹은 하시거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 학생이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라고 그 양보를 한다면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괜찮아, 학생도 피곤할 텐데 학생이 앉아서 가요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앉으셔야죠 라고 한 번 더 양보를 해주면 좋은데 거기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앉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좀 약간 두려워서 한 번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보를 하면 그냥 앉는데, 이럴 때는 최소한 아이고 고맙네, 미안하네 정도의 한마디를 해주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아름답게는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양보를 하다가 결국은 어르신이 앉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 사이에 작용했던 이 어르신과 젊은 학생의 마음은 둘 다 이게 사양지심인 거죠. 그죠? 이 사양지심을 이제 표출하고 사양지심에 따라서 행위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양지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이 뭘까요? 이 반대말을 이제 떠올리면 이 사양지심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개념이 그렇죠. 사양을 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혹시 맞추시면 네? 이기심요? 네, 이기심도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은 저는 이거라고, 낼름지심이라고 제가 붙인 말인데, 낼름 받아보는, 그러니까 뭐 표준어는 날름입니다. 날름인데 낼름이라고 쓰니까 낼름 받아버릴 때 이게 예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양지심을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성으로서의 예의 특징, 뭐 상세하게는 원고에 있습니다만 이제 자발적인 행위, 자발성이다. 자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이 좋지 않다 이러면 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행했을 때 마음의 심적 편안함.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는 게 바로 사양지심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의 자발성. 예라는 거 우리가 규범으로 정해져서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자발적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 있었고요. 이때 참사가 있고 며칠 동안 이태원 거리가 어땠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광경 볼 수 있으시죠? 왜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이때 이제 인터뷰했던 주민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예법 어디 예서에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네, 우리 가정의례 준칙 뭐 여기에다가 어디 사고가 나면 소주병을 들고 가라 이런 거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네, 갖다 놓고 포스트잇에 뭔가 추모의 말을 쓰기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를 표출한다는 것 우리 사회가 그만큼 따뜻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 이전에도 이렇게 있었죠. 네, 불의의 사고 혹은 어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의 자발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일 한 번은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합니다. 혹은 이제 남자분들 내일부터는 이제 나는 술을 끊겠다. 네, 금주를 하겠다.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오늘은 네,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어야 됩니다. 네, 내일부터 술을 끊는다. 오늘은 네, 죽기 직전까지 술을 먹는 날입니다. 그 먹고 술을 마시는 행위가 뭡니까? 네, 하나의 의례인 거죠. 뭐 예서에 적혀 있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은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의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는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왜곡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은데 이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는 네, 이게 네, 해보셨다고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성년의 날에 대해서 성년의 날 이제 뭐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거나 혹은 모텔 같은데 를 예약해서 거기서 합숙이 아니죠. 혼숙을 하는 그걸로 성년의 의식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예는 아닙니다. 굉장히 왜곡된 건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디를 짓는 인생의 어떤 절목에 마디를 짓고자 하는 통과 의례를 그에 합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혼상제라는 그 통과 의례는요, 그게 원래부터 규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절목이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형태로든 마디를 짚고 가려는 그런 우리의 욕망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 의례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중고등학교 졸업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책례라고 하는 책을 찢는다라는 책을 찢으면 안 되고요. 책을 이제 씻고 그 책과 또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예를 올리면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건전하게 예를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발적인 데서 나오고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얘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좋아야죠. 네. 우리에게 어떤 문화에는 서로 이제 따귀를 때리는 만난 사람들이 서로 따귀를 때리는 그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없는 거는 따귀를 때리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분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너와 나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는 이제 예로 성립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가 보편적인 자발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방문학자라고 있을 때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인사를 목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네. 손 흔드는 걸로. 아래 위 없습니다. 나이와 어떤 직위 그런 관계 없이 손 흔드는 걸로 인사를 대시는. 그래서 학생이 이제 학교 교수님한테 뭐 니하오 이러면서 손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이게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서 나이 많은 교수님들한테는 목례를 했더니 이분들이 당황스러워해요. 목례를 했는데 자기가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당황스러워하는데 또 좀 나이 많은 입장에서 젊은 학생들을 보면 좀 버릇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예인데 제가 산동대학에 있었습니다. 산동대학은 공자의 고향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학고등연구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유학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문학자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한 학과 학생들은 반드시 목례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과 전체가. 네. 어느 학과일까요? 네, 한국어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그래도 그것도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 친구들한테 저렇게 시켰습니까? 라고 제가 한국어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 시킨 적은 없는데 저 학생들이 어느 날부터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들도 즐거워하고 그 인사를 받는 교수님들 중에 한국 사람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이제 중국인도 있는데 다들 한국 문화를 아니까 편안해하는 거죠. 네, 그런 편안함이 자발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그런 일이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예는 아까 3년상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네, 예의 기원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볼 법합니다. 예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갔다가 방치를 하는 거죠. 일종의 풍장의 일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산짐승들이 파먹고 차마 볼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진땀이 나는데, 진땀 나는 게 누군가가 저기 있는 저 시신이 우리 부모님인 걸 알아볼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등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났는가라고 따져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저절로 내가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저절로 그런 감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효자와 인인이 이렇게 장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거기엔 도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나온 그런 정감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몸짓이다라고 맹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얘를 행했을 때 어떤 편안함이죠. 3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있었던데요. 두 지인,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요, 젊은 한 이제 배우는 고 최진실 씨죠. 그분의 이제 절친이었는데 그렇게 보냈던, 떠나 보냈던 그 경험이 있었고, 또 이 한 분은
영화 배우 김주혁 씨이죠. 김무생 배우의 아들이었던 그분도 비명의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분은 극복을 했어요. 네,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극복을 했고 또 한 분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는 그런 대비되는 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을 쭉 보면 뭐가 달랐느냐? 이 배우 조연우 배우 이분은 이제 극복을 한 분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3년상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3년상이라는 애도 기간을 자기가 설정을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3년을 애도 기간을 갖겠다라고 애도를 하고 벗어났고요. 또 한 명은 네, 그런 애도 기간 없이 그냥 아픔으로만 아픔의 고통만 계속 받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네,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이제 인생을 다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에게도 3년상을 하는데 네, 비명에 죽은 자기의 친한 사람에게 이 정도 하지 않는다면 네, 이 아픔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3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이것 또한 네,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 어떤 거기에는 보편성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편안함을 다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힐링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제 본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발성, 보편성, 편안함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간 본성의 어떤 인간의 예가 본성이라는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종합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홍범도 장군입니다. 네, 이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이분의 유해가? 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2년 전에 2021년 광복절에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이분이 돌아오시던 과정, 이 유해 봉안 과정인데요. 이 안에 모든 예들이 다 들어 있죠. 네,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행위들이 각각의 자발성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그 문화권 안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상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 이거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방식의 거의 비슷한 방식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이분을 모셔오나요? 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모셔오는 분도 편안하고 보내는 분도 편안하고 그냥 뭐 유해봉안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한 대 가가지고 그냥 유골 수습해서 온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 안에는 누구나 공유하고 누구나 편안해할 수 있는 격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지키냐? 이제 이분이 아까 그 황순승이라는 선비가 왜 평양으로 돌아가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혹시 서울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층 더 돌아가신 분을 조문하러 갈 때 조금 더 한층 더 우리가 그분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분은 이래야만 이 마음이 정말 자발적이었고 이래야만 이 친구를 보내는 나의 예우를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예를 지키는가? 예라는 것은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이고 보편적이고 편안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이 순수한 본연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우리의 욕망은 예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대 사회에서의 예, 우리는 어떻게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안하게 지켜야 할 것인가. 네, 일상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지킴으로써 서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예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의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고 서로 기분 좋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그 예가 본성이 아닐까 하는 저의 주장입니다. 자, 현대에서 예의 실천 그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이 멀리 있는가? 여기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나한테 이를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물론 논어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거 예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라는 게 멀리 있는 거예요. 공자의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바꿔봤습니다. 내가 예를 실천하고자 하면 그 예가 나한테 이를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를 실천을 위해서,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만, 사람을 예에 맞추려 하지 말고요. 기존에 있었던 예에 사람을 맞춰서 거기서 실천하게 하지 말고 예를 시대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감정, 우리의 감정으로서 예를 하나하나 예의 의미를 찾아보고 비춰보면, 그러면 우리가 왜 예를 실천하는지, 예를 실천하는 것이 왜 기분이 좋은 건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게 될 건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편안한 일상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강연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기존의 발표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친절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를 설명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전달받지는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강연 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라고 얘기할 때는 대체로는 개인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의 범절을 이제 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 전체 역사 안에서 보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적 의례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2500년 전 공자 이전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하던 그런 상고시대 때 예는 말 그대로 천하에 대한 혹은 그 조상, 그 국가를 만든 조상들에 대한 하나의 제례, 의식, 행위 혹은 뭐 통치 행위 등등으로 이제 예가 얘기가 됐다면, 이제 공자 시대 이후부터 그 예에 대한 이해 방식들이 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그 예를 가장 학문적으로 예치란 이름으로 이제 정리를 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손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제 맹자, 사단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질서를 지우기 위해서 인간 개개인들에게 행위 규범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사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 3가지 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행위들은 누구나 모두에게 자발적이다. 타율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자발성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한다. 보편성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발성과 보편성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와 관련된 행위들은 서로에 대한 친숙함 내지는 편안함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건인지 아니면 그 본성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는 본성으로서 예를 말씀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예컨대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잖아요, 그죠?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이래 있기 때문에 보통 맹자의 4단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인, 의, 예, 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인, 의, 예, 지 이건 좀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할 때는 위계적 관계입니다. 순서가 나눠져 있죠. 인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의가 오고 예가 오고 이제 이렇게 지가 오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그 위계적 관계 없이 아주 수평적으로 놓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렸는데 공자에서도 그렇고 주자까지 이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인과 관련해 볼 때는 의나 혹은 예나 혹은 지 같은 경우는 좀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속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다 이제 수평적인 그 관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시대에 맞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오늘 강연 내용에서 들었던 부분 중에 이해가 좀 잘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통해서 그 사실도 확인받고 좀 더 확장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질문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시민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실제로 연세 드신 삼촌이나 그 숙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시기에 저 나름대로는 배우는 대로 좀 실천을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중간에 작년에 코로나에 딱 걸리고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싶어요. 당장 이거 안 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간다고 해서 이거 전염시킬까 봐 이것도 걱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들 집안이 지난해 진짜로 많이 90세 넘으신 분 4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랬을 때는 예의가 먼저냐 혹시라도 전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싶었을 때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걸 한번 좀 선생님의 의견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이거 예의에 벗어나지 않겠나 싶은 이야기를 잠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뭐 성리학 전공이라 가지고 성리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 예를 이제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최대한 현대적으로 풀어본 것이 이제 이 글이고 오늘의 강의인데요. 그래서 맹자나 혹시 주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뭐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예, 지금 지나고 나면 아는 거지만 그 한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점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뭐 저기 오늘 이제 내용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나의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그 나의 어떤 사사로운 욕망 부분을 제거한, 네, 그러니까 인욕을 제거한 천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는 게 옳다, 아니면 좀 자제를 하겠다. 요 그때 그 감정에 기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이라면 당연히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조금 더 먼 친소에 따라서 먼 분이라면 뭐 멀리서 마음으로 추모를 하는 것, 네,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맞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편안하셨을지 편안함에 따라서 네. 물론 가시는 게 편안하셨겠지만 그게 다 100% 편안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염의 위험성 혹시 그래서 더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 않는 것이 편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는 그 당시 시대와 또 그 당시의 마음의 이제 기준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가서 예의를 표하는 마음 혹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지 않고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또 다른 질문을 받고 혹시 그 관련된 게 있으면 또 연결해서 예. 수성구에 사는 이인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지혁 강사님 저기 PPT 동영상 등 아주 자료가 아주 준비가 많이 되셨고 역시 성실하시고 이렇게 아주 좋은 기운을 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가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교재 8페이지쯤에 있었는데 공자와 그 다음에 제자인 자 사이에 대화인데요. 거기 이제 보면 공자의 태도에 약간 이제 저는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는 기년상을 이야기를 했고 공자는 이제 3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아가 기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공자가 하는 말이 자아는 인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뒷면에서 보면은 공자가 좀 진짜 인하지 못한 태도를 행동을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한번 지적을 해보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예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늘상 느끼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강사님의 그 예에 대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는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사양지심이나 불인인지심 같은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본성과 그 다음에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이 표현되는 결국 그 본성을 발현하기 위한 어떤 형식이 필요한데 그 형식에는 사회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특수성은 곧 그 지역 내에서는 보편성이 될 텐데 그게 결국은 강제성도 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 예의 발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은 그런 예를 일으키는 본성 이외에 다양한 많은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예의 본성이 가장 미미한 본성이 아닌가, 가장 미약한 본성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생존 문제에 걸려 있을 때는 거기에 인륜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 문제에 걸리게 되면 인륜과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예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죠. 뭐 또 다른 예를 한 들어보면 선진국 같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서 알다시피 소매치기도 많고 경범죄가 많거든요. 그 법도 지키지 않는데 그 무슨 예의가. 또 하나는 이제 뭐 밤에 여자들이 쉽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생존 문제하고 상관없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의가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나라고 아주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예의 본성이 보편성과 또 그것을 그 자발성과 또 그걸 함으로 인한 편안함, 이런 것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보편성이 사실은 조금 보편적이질 못하다는 겁니다. 뭐 시대 상황으로 따라서 얘가 계속 변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나무 제사상에 뭐 대추나라 밤나라 뭐 이야기 못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 예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안 맞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도 편안하게 내 본성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표현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그 공자와 제자의 대화 안에서 공자가 보여준 태도 문제. 차라리 공자가 더 인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혹시 거기부터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아주. 네, 이걸 지금 공자가 일종의 제자를 가르친 게 아니라 뒷담화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일견, 공자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에 대해서 저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도 공자의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앞에서 직접 물어봤잖아요. 이게 너 그럼 1년의 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쌀밥 먹고 비단을 입으면 편하겠느냐? 거기서 네, 편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상 공자가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불편해야 돼라고 이야기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거기서는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뒷담화를 하게 되면 그 말은 언젠가는 제아한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아가 다시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편성이 지금에 맞지 않다라는 거는 네,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본성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언어의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이 한국말은 우리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그 보편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 문화 안에서만 그런 건데, 그 우리가 한국말 자체를 우리의 언어 능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가진 우리의 능력을 누구나가 다 타고 태어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예의 비유를 해보면 예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성인 거고, 그리고 예에 맞게 행했을 때 그걸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게 그게 본성인 거고, 어떤 행위를 할 건가는 그거는 문화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는 그만큼 문화가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 문화권 안에서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문화권 안에 예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는 본성이라는 거는 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고요. 예라는 걸 행할 수 있고, 예를 행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것. 반대로는 예를 행하지 않았으면, 예를 어겼을 때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불편한 이제 마음이 드는 것.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 예라는 본성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보통 성선설, 성악설, 그죠? 그래서 순자와 맹자는 그렇게 서로 인간의 본성론에서 한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배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특정한 도덕적 규범들, 법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순치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이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든 뭐 개개인의 예의 범절 과정을 통해서든 규칙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맹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표현했다고 이 사단이 이제 바로 그거죠. 이 사단 자체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선함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성이다 이제 봤던 것.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존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생존 부분은 결국은 인간이 다른 생명, 예를 들면 이제 동물과 같은 이런 사양지심이나 척은지심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본성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닐까라고 하는. 동물과 그렇게 차이는 없죠. 생존 부분에서 나는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인간의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도덕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뭐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이제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예라고 하는 하나의 뭐 추상적인 개념을 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표현하려면 한다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고 질문을 이어가도 됩니다. 선생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상인동에서 온 권순치입니다. 오늘 참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도 고해 안동이고 진성 이시 친구들도 몇 번 있는데 오늘 이채 교수님 뭐 강의 들으려고 저는 만사 제치고 왔습니다. 친구들도 며칠 그건했더니만 오늘 바빠서 못 오고 제가 가서 대신 전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사진도 한번 찍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 20년 전에 그 현직에 있을 때 대구 전국의 교장단 그 연수를 거기서 한 2박 3일인가 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운 좋게도 그 연수할 때 숙소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종택 그 바깥들에 있는 거기에 방이 두 칸인가 있던데 거기에서 잠을 자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때 연수 받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 태계 선생님의 그 학문 그런 것보다도 특히 그때 어느 강사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수 음식을 장만하면서 그 태계 선생님 부인도 둘째 부인 건씨 부인 있고 자기 또 형수도 같이 제수를 장만하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먼저 이래 뭐 먹고 막 이런 게 있어 조금 그런 점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태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부인이 제 음식을 먼저 먹었으니까 얼마나 나무리겠습니까? 그래 자기 부인이 조금 그때 뭐 좀 정신적으로 조금 뭐 모자란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 형수들 보고 산 사람이 우선이지.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나를 마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뭐 정말인지 혹시 또 꿈에는 얘기인지 한데 하여튼 참 이런 말은 대단하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제수 음식을 먼저 먹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자기 부인을 얼마나 나무라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혹은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질문이 아니고 선생님이 한 5년 전에 썼는 책
영남 퇴계학 연구원에 쓴 퇴계에서 묻는 삶의 철학, 이 책을 워낙 쉽게 잘 써서 거기에는 성학십도라든가 고봉 기대성 율곡선생 같은 그 인연들을 너무 잘 써놔서 참 많이 배워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책에서 읽어낸 게 아니고 영주의 그 소수서원에 가면은 그 퇴계 선생님이 거기에 그때 근무를 아마 하셨으니까 나오는 이 얘기 보면은 그 영주의 그 배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순 하는 사람이 그제 대장장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수선에 와서 밖에서 워낙 열심히 듣고 하니까 최초로 처음인으로서 퇴계 선생님이 안에 들어오도록 공부를 가르쳤다. 그래서 이분이 퇴계 선생님 돌아가실 때도 3년 동안 뭐 상망 때 음식 올리고, 또 이분이 선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영주의 초암산 우에 가면 그 봉오리가 있어요. 그 봉오리 이름이 국망봉인데, 그 영주의 자락길 그 나오는 데 보면은 그래 배소인이라는 사람이 선조가 돌아설 때 그 북쪽을 보면서 또 상망 그 초하루 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해서 그 소문이 들려서 나 강해군 때 이 사람에게 뭐 정렬을 내렸다 하는데, 그 좀 정말인지 지금도 그 정렬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성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 참 그 자기 그 종손으로서 자기 참 우때 그 대학자의 그 연구를 하는 데서 참 자부심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한 그 영광스럽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여중에서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참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유학 그 대학원 과정은 우리나라 그 성균대학교 하셨는데, 학사 과정은 참 일본까지 가셨다. 어떻게 해서 일본까지 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말이 길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사가 많네. 예, 첫 번째 질문은 퇴계 이황 선생이 부인이 제수 준비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먹었다네요. 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퇴계의 태도입니다. 뭐 평생 경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퇴계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게 나온 뭐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나죠, 그죠? 어떻게 음식에 손댔노 이래 되는데, 예, 그 이황 이 퇴계 얘기가 그냥 전설인지 아니면 집에서 내려오는 얘기일 뿐인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주의 대장장이 배씨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냥 전해 내려온 설화일 뿐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왜 일본 가셨습니까? 예. 네, 얘하고 관련이 있는지 네, 있는 질문도 있으시고요. 제가 뭐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제 뭐 바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두 배순 일화 그다음에 부인 일화 둘 다 정사로는 전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이고요. 그 배순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대장장이었고 한데, 정사로 이야기하자면 대장장이 배순은 그 예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풍기에서 퇴계 선생님 수업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철상을 퇴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철로 조각을 만들었다, 조각이 아니죠. 철로 이제 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그 대장장이가 퇴계 선생의 그 명성을 듣고 존경을 하면서 철상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스토리들이 더 덧붙여진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권씨 부인 일화도 뭐
어떤 개연성은 있지만 네, 그게 뭐 네,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네, 정사로는 전해지지 않는 내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네, 이 예하고 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무슨 네, 그 저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퇴계 선생 이야기를 하기를 좀 꺼립니다. 논문도 그렇게 쓰고 책도 쓰고 했지만 글로 쓸 때는 괜찮은데요. 말로 하자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그 불초한 그 후손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주제도 다른 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요. 뭐 그래도 글은 쓰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제 말은 좀 그렇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조상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일단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퇴계 선생님 예를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그거는 뭐 언행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상을 그 안동권 시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3년상을 이제 치르겠죠. 그러면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그 병이 납니다. 아들이 병이 나니까 그 대신 야 고기를 먹어라. 네,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정식으로는 예 주자가래에 따르면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기 먹어라. 네, 예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동건 씨의 그 일화도 권씨 부인의 일화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지금 이만 선생님 말씀하신 그 강제성이냐 보편성이냐 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이게 보편적인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이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게 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다는 측면, 어쩔 수 없이 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정해진 거고 강제성인 거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네라는 게 발견이 되면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고 자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퇴계 선생님 쪽 강제성보다는 자발성 쪽, 보편성 쪽에 무게를 둔 이제 예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신데 예를 그렇게 풀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예학에 대한 뭐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고 체계적인 어떤 논문을 남기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인 거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왜 갔냐 하면 이거 참 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 하도 짐이 무거워가지고 도망을 좀 가려고 네, 가다 보니까 네, 뭐 멀리는 못 가고 그때 네, 가까운 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좀 피해 보려고 네, 도망을 갔는데 사실 피하지 못하고 돌아왔고요. 네, 돌아와서 피하지 못할 그때 이제 저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철학이라는 게 좀 재미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뭐 노자 장자 이런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면 사실은 이제 군대가 아니었으면 안 왔을 텐데 네, 군대를 가야 다행히 군대가 살려줬습니다. 저를 아니었으면 거기서 그냥 눌렀을지도 모르는 그 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눌러 앉으면 그래서 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면 알아보자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그냥 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퇴계학을 공부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유학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 논문도 퇴계학으로 쓸 생각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맹자하고 장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면 논문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그 후로도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지금 되도록 강연은 좀 퇴계 선생님과 관련된 강연은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제가 공부는 당연히 평생을 해도 다 못할 공부이기 때문에 퇴계 선생에 대한 공부와 연구는 하되 네, 강연하고 이제 말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무리 조상이지만 학문하는 학인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면 되는 거죠. 비판할 수 있는 부분 비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또 받아들이고 뭐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또 이렇게 정손이 된다는 게 참 저도 실존적으로는 참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아유, 저는 얼마나 편한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주십시오.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한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 뭐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줄 알지만은 이런 또 지역적 한계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살다 보면은 자꾸 예를 강조하면은 그런 청년들의 정신을 꺾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앞에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21세기에 그런 청년들의 창의성도 북돋아주고 더불어서 예의 어떤 그런 정신도 지키고 그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질문하셨는데 종가, 종손, 종택, 종부 참 저희는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종가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혹시 다른 나라 특히 뭐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이런 뭐 어떤 가문의 어떤 그런 명맥을 더 뭐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런 종가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에서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뭐 분명한 질문이니까 바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인재상 이게 항상 역설입니다, 그죠? 예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전 정신이나 혹은 자발성이라든지 독특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누르고 순치시키는 그런 우리 교육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예를 통해서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좋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창의성, 도전 정신, 그래서 뭐 같은 말이 반복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얘를 어떤 외재적인 걸로 규범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서 드러나온 본성으로 봐야 한다는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 방식으로 얘를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이제 그러면 이게 얘가 본성이라고 한다면 저절로 그 안에서 그 시대와 이제 그 세대의 문화에 맞는 어떤 예법이 창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심성이 제대로 되어 있기만 하다면 곱기만 하다면 그 창조된 예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포용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학생들한테. 그 제사를 지낼 거냐라고 물어보면 제사 싫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싫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돼라고 강요를 한다면 지내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야 이렇게 감시를 하면 지내겠죠. 지낸다기보다는 지내는 척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요 커가지고 나이가 나중에 50, 60이 또 70이 돼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되면 돌아가실 거 아니냐. 자, 그럼 돌아가신 날 넌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생각해 보면 그날 뭘 할 겁니까? 뭐 회사에서 회식 있다고 가서 회식 갔다가 뭐 노래방 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느냐? 추모를 하겠죠. 추모를 할 방법을 열심히 생각을 할 거고, 네, 어떻게 추모를 하는 게 가장 잘 추모하고 부모님을 잘 추모하는 길이고 본인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방식을 개발을 해낼 겁니다. 그럼 그게 예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기성세대는 그게 우리가 지켜왔던 예하고 다른 거니까 저거는 사입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과 그 신세대들과 고민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거를 용인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정 아니다 싶으면 어떤 이유에서 아닌지를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서로 논의를 해보면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 자율성에 맡기면 더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제 생각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제 경험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이제 제사를 4월, 음력 4월에 지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전에는 아무도 못 오고 저희 가족만 가족이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 둘 그때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애들하고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게 되니까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애들도 일을 했습니다. 애들도 딸기 꼭지 따고 그 사과 이렇게 꼭지 따는 그런 일을 하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 네, 그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가 여기 와 계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술도 제주도 다 따라야 되니까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술을 따르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참여를 하니까 네,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한 가지 방법은 제사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려주고 참여하게 한다면 네, 조금 바른 형식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종가 이야기 하셨는데 종가는 조금 다른 변형된 형태로 일본과 중국에는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종가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이 많습니다. 네, 거의 전체 종가의 훨씬 넘는 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가가 익숙하고 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종가가 덜 익숙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네, 덜 익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아까 그 질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 종가, 종부, 종택, 종손 이제 이렇게 몇백 년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일본하고 중국은 좀 변형된 방식으로 있긴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이 사회주의 국가 형태를 뗐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지 않았나요? 예, 무너지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그 무너지기 이전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장자로 내려온 종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씨족 공동체 정도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 대혁명, 공산주의 겪으면서 문화가 점점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완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시골에 가면 시족 형태 공동체가 있다고 하고요. 그 또 큰 인물 주자의 종손 마다들로 내려온 분을 만나기는 했는데 만나보긴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 종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명맥만 이제 이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그거는 뭐 기업이죠. 어떤 가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네. 어떤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가업이니까 사위가 그 후를 이을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아예 딴 데서 양자 들여서 이을 수도 있습니다. 혈연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참 독특하죠. 이게 혈연 중심으로 몇백 년을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 자체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라고 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예전부터 이런 하나의 행위 규칙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게 일종의 고정관념이 되기도 하고요. 옛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고정관념이 결국은 이제 오늘날 와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혹은 타성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는 여전히 그 예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고안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이제 해석이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고인물처럼 뭐 2,500년 전을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편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가 문제는 정말 유네스코에서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른 어디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혹시 아까 저희 원장님 인사말 중에 인이 예지 이렇게 했을 때 이승환 선생님께서는 이 예의 두 기둥을 인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인으로 이렇게 현대에서는 해석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가까이인데 의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의가 좀 지금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이 지금 사회로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 뭐 요거하고 연계해서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제 인의 예지가 그 수직적인 것 아니냐, 네, 병렬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 안에 이제 의예지를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인입니다. 우리가 언어는 항상 넓은 의미, 좁은 의미를 사용을 하니까요. 네. 넓은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 밥 같은 거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밥 살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공깃밥만 내놓고 먹자 이러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밥이라는 말 안에는 공깃밥이라는 좁은 의미에서는 공깃밥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 상입니다. 식사 하나. 그것처럼 인도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는 인간 본성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항상 인이 우선이 되고요. 네,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가 병렬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병렬이 될 때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의를 앞세운다는 것도
의를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천리, 욕망, 질서라고 하는 부제 포함해서 이 예와 관련해서 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등을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치혁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저희들 목요철학 임원 포럼에서 이 문화 탐방을 가기 전 마지막 이제 강의인데요. 837회입니다. 연세대의 이원진 교수께서 오셔서 태극이라고 하는 또 이 동양 중국 전체 안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30도 올라가는 아주 무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 일교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